이혜훈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2024년 7월 청약 당시 80대 1 이상의 경쟁률로 로또 청약이라 불린 곳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은 가점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청약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린 후 따로 살던 상황이었습니다. 등본상 부모와 주소가 같은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미혼 상태로 청약 점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 당시 36억 원대에서 현재 2배 이상 시세가 뛰어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주택법 위반 등으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2009년 재선 의원 시절 통일교 재원을 관리하는 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논란도 또 터졌습니다.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말 좀 해라! 자신이 언급된 보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한밤중 전화해 질책한 겁니다. 쌓이는 의혹에도 이 후보자는 거듭 문제가 없다 밝혔지만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후보자의 장관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하다는 응답은 불과 16%에 그쳤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남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사실, 세대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아드님이 원펜타스 청약, 당첨, 조사 다 끝난 후에서야 신부와 주민등록을 합친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들 제기하셨고 후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 직후에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맞습니까? 네. 장남 내외부는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이제 용산 신혼집에 주소를 합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 이후 거의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네, 사실 이런 말씀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답변하고는 또 전혀 다른 말씀인데요. 아닙니다, 의원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이제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발병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면서 스트레스와 이제 이런 걸로 좀 병을 얻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어쨌든 1년 5개월 후에 같이 주소지를 합치게 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네. 하셨던 거죠. 그러면 뭐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요. 네,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기사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 중에 저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럼 관계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아파트를 파경된 상태에 며느리가 혼자 산 거죠? 7억 3천짜리 용산 아파트인데 이것도 사용료를 받으셨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돈을 이제 빌려줘서 각자 서로 분담을 해서 구한 아파트고 대출금의 일부는 갚고 아직 일부는 못 갚은 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많은 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상황이었고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 용산구 전셋집을 어디 부동산에 내놓거나 매물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 관계가 다시 봉합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굉장히 어렵게 노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가족이 2달 동안의 임시 거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재산이 뭐 아들 3분까지 한 178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산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단기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이주할 때는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파경에 가까운 상태인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며느리를 2달 동안 이사를 보내고 들어갔다가 다시 2달 후에 그 집을 교대한다. 왜 굳이 관계가 파탄난 며느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협조를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사정을 전달했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남편과 며느님은 도곡 렉슬에 이사를 2달 동안 2번을 한 거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근데 의원님 이사가 별로 이렇게 집기나 살림살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냥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부합되는 어떤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니요 후보자님의 말씀만 듣고 지금 그러려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닙니다. 다음 질문 전세 드려보겠습니다. 이사 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했던 이사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